나는 지훈이다. 임신한 아내 사연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프로젝트를 조기 완료하기 위해 이틀 밤을 꼬박 세웠다. 사흘짜리 출장 일정을 하루반으로 압축하고 돌아오는 길. 사연이 내 얼굴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기뻐할지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임신 5개월이 넘었고 지금이야말로 누군가 곁에 있어줄 때였다. 하지만 이 깜짝 선물이 결국 나만을 위한 끔찍한 놀라움이 될 꿈. 끔찍한 놀라움이겐 끔찍한 놀라움이 될 줄은 놀라움이 될 꿈.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침실 안의 사람을 놀라게 했다. 서연은 다급하게 말 그만하고 끊을게 라고 말하더니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문을 열고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지훈 씨, 당신이 어떻게 벌써 왔어? 모레 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 형편없이 망가진 케이크를 주워 현관 옆 쓰레기통에 버렸다. 생크림이 온 손에 묻어 끈적거리고 역겨워서 속이 메스꺼웠다. 방금 누구랑 통화했어? 나는 거실로 걸어 들어가 불을 켰다. 눈부신 불빛에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가늘게 떴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내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나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다. 아니요. 그냥 동료요. 일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녀는 내 뒤를 따라와 어색하게 내 앞에 섰다. 두 손을 불안하게 꼬았다. 동료?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어떤 동료가 너에게 그런 말투로 말해야 하는 거지? 어떤 동료가 남편이 집에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 쓰냐고? 나는 그녀의 말투를 흉내내며 일부러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러지 마세요.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지더니 목덜미부터 기미까지 붉게 달아올랐다. 지훈 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신 내 전화 엿들었어? 그녀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내가 엿들었다고? 나는 비웃었다. 서연아, 새벽 3시에 남자 동료랑 통화하면서 그런 말투를 쓰고 있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되묻는 거야? 내가 엿들을 필요가 있었겠어? 너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이빨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듯했다. 거실은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오직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남았다. 한 번 한 번이 내 심장을 두드렸다. 서연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이 시간에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고 더군다나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 사람 이름 민준 맞지? 나는 침묵을 깼다. 이 이름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다. 최근 한 달 동안 서연은 내 앞에서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를 자주 언급했다. 그가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며 일도 잘하고 남을 잘 챙겨준다고 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그저 동료 간의 평범한 교류라고 여겼다. 결국 나는 그녀를 사랑했고 믿었으니까. 나는 심지어 농담 삼아 너희 회사 사람 뽑아? 나도 그런 좋은 료 있는 곳에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연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옆벽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우린 그냥 친한 동료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과 함께 약해졌다. 오해하지 마. 내가 임신 중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녀는 또다시 아이를 방패 삼았다. 나는 그녀의 미세하게 부풀어 오른 데를 보았다. 그곳에는 우리 아이가 있었다. 한때 나는 아이가 태어날 장면을 수없이 상상했었다. 심지어 아이 이름까지 지어놨었다. 아들은 지우, 딸은 지아.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움만 느껴질 뿐이었다. 새벽 3시까지 대화할 정도로 친하다고? 나는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에게 애교를 부려야 할 만큼
그가 너에게 마음대로 농담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친한가? 지우 씨, 이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눈물을 흘렸다. 무섭다고?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일말의 죄책감이나 후회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당황과 공포만이 보였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상처 입힌 것이 아니라 일이 틀어지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가 완전히 식어버렸다. 나는 탁자 위에 차 열쇠를 집어들고 돌아섰다. 어디가? 서연이 뒤에서 내 팔을 잡았다. 손 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훈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는 울면서 애원했다. 내가 뭘 생각하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보았다. 나는 너희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고, 사무실에서 눈빛을 주고받고, 그가 너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아니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상상해야 하는 건가? 내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얼굴을 핥히어 새하얗게 질리게 만들었다. 이 개자식아.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뺨을 갈겼다. 나는 피하지 않았고 그 따귀를 그대로 맞았다. 뺨이 화끈거리고 아팠지만 마음속 고통의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는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이 여자가 정말 내가 5년 동안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려 했다 맞나?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어 나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목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것은 한 번 깨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는 법이다. 나는 차 안에서 밤을 새웠다. 초가을 밤은 이미 꽤 쌀쌀했지만 나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은 마치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얼음덩이에 질린 것 같기도 하여 뜨겁고 아프고 차갑고 저렸다. 날이 밝아올 무렵 나는 시동을 걸고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듯 운전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모두 사연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단 하나도 받지 않았고 결국 전원을 꺼버렸다. 지금은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24시간 카페에 멈춰 서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행인과 차량이 점차 늘어났다. 이 도시는 깨어났지만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나 사연이 빠지고 결혼하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서연은 내 대학교 후배였다. 그녀를 꼬박 1년을 쫓아다닌 끝에야 겨우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활발했으며 웃으면 2개의 보조개가 살짝 베이는 당시 나의 여신이었다. 우리는 5년 동안 연애했고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우리의 감정은 늘 좋았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악착같이 벌어 그녀와 미래의 아이에게 좋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내게 매서운 따귀를 날렸다. 나는 휴대폰을 켰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백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무시하고 서연의 SNS를 클릭했다. 그녀의 SNS는 나에게 공개되어 있었다. 나는 예전에도 자주 들어가 그녀가 공유한 음식 사진을 보고 셀카를 보고 임신 일상을 기록한 것을 보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보니 예전에는 무시했던 많은 세부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한 달 전 그녀는 회사에서 야근하는 사진을 올리고 오늘도 열심히 일한 하루, 다행히 사랑스러운 저녁 식사가 있네라고 적었다. 사진 속에는 정갈한 일식 도시락이 있었고 옆에는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때 댓글로 여보, 수고했어요. 누가 저녁 사줬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동료가 오는 길에 사다 줬어. 라고 답했다. 지금 그 사진 아래 댓글을 클릭해보니 민준이라는 사람이 애교쟁이. 다음엔 뭐 먹고 싶은지 미리 말해줘라고 남겨놓은 것을 발견했다.
서연은 그에게 귀여운 혀내미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이 민준이 바로 민준이었다. 나는 민준의 SNS를 클릭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골프를 치는 옆모습이었는데 매우 밝고 세련되어 보였다. 그의 SNS는 3일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바로 어제 그가 올린 게시물은 영화 티켓 사진이었다. 영화는 요즘 인기 있는 로맨스 영화였고 글은 커피 못 마시는 사람과 심야 영화 한 편이었다. 어제가 바로 내가 출장 간 날이었다. 커피를 마실 수 없는 사람이라니 임산부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내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속에서 울렁거리는 격렬한 파도가 일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온몸이 뒤집히는 듯 토해냈다. 마치 오장육부를 다 쏟아낼 것만 같았다. 내가 오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고의적인 행동이었고 내가 동료라고 생각했던 관계는 이미 동료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내가 출장 간 동안 혼자 집에서 외로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다른 남자와 심해 영화를 보고 있었다. 나는 바보였다. 철저하고 완벽한 바보였다.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는 두 눈이 충혈되고 수염이 덥수룩하며 얼굴이 초췌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인 친구 하준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지훈아.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하준의 목소리는 막 잠에서 깬 듯 쉬어 있었다. 나 이혼 상담 좀 하고 싶어. 내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전화는 몇 초간 침묵했다. 너 서연이랑 무슨 일이야? 임신 중 아니었어? 응.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바람을 피웠어. 나는 내가 본 SNS와 전화통화를 포함해 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하주는 내 말을 듣고 또다시 침묵했다. 지훈아, 일단 진정해. 이런 일은 SNS와 전화통화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증명할 수 없어. 법률상으로는 증거가 중요해. 특히 현장에서 잡은 증거가 말이지. 나는 진정할 수 없어. 내가 으르렁거렸다. 하준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줘. 증거를 모아. 하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네가 본 그 SNS 캡처 화면,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을 잘 보관하고 더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네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생각해봐. 이혼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녀의 사과와 약속을 원하는 건지 뭘 원하냐고? 그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어젯밤 전까지 내가 원했던 것은 행복한 가정, 사랑스러운 아이, 나와 백년을 할 아내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어. 나는 고통스럽게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럼 일단 결정하지 마. 하준이 나를 설득했다. 지금은 감정이 불안정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틀릴 수 있어. 일단 어딘가 가서 쉬어. 운전하지 말고 위험해. 알았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나는 정오까지 패스트푸드점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지훈아. 서연이랑 싸웠니? 서연이가 아침에 나한테 전화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울더라. 네가 밤새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된다고. 엄마,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빨리 집에 가봐. 서연이 아직 아기 가졌잖아. 너 같은 다 큰 남자가 임산부랑 뭘 따지고 있니?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후회해도 소용없어.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엄마, 그녀가 잘못한 거예요. 그녀가 뭘 잘못했겠니? 그냥 투정 좀 부린 거 아니야? 네가 좀 더 참으면 되잖아. 얼른 집에 가서 사과해. 사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해요? 나는 갑자기 너무나 지쳐버렸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감이 밀려왔다. 엄마, 저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갈게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이 아이가 왜 이러니? 나는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서연이 임신했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이고 그녀가 무슨 잘못을 했든 남편이 나는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왜? 그녀의 뱃속에 내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무자비하게 나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건가? 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창백하고 힘없는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회사로 차를 몰았다. 주말이었지만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몇 가지 마무리 작업을 처리해야 했다. 어쩌면 일만이 잠시나마 이 복잡한 마음을 잊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회사 이메일을 여러 메일을 처리하려던 순간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마치 엄청난 폭탄처럼 내 머릿속에서 터졌다. 이메일에는 글은 없었고 몇 장의 사진만 있었다. 사진 배경은 아늑해 보이는 일식단이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서연과 민준이었다. 그들은 아주 가깝게 앉아 있었다. 민준은 웃으며 서연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다정했다. 그중 한 사진에서는 민준이 손을 뻗어 서연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었고 서연은 조금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의 촬영 각도는 마치 그들의 옆 테이블에서 찍은 것 같았다. 나는 그 몇 장의 사진을 응시하며 온몸에 피가 머리끝으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아, 그 사랑스러운 저녁 식사가 그들이 함께 먹은 것이었구나. 그들의 관계가 이미 이 정도로 치밀해졌구나. 나의 신뢰, 나의 포용은 이 사진들 앞에서 엄청난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몇 장의 사진은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처럼 내 마음에 굴욕적인 낙인을 찍었다. 나는 계속해서 사진을 들여다보며 서연의 얼굴에서 강요당했거나 마지못한 표정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익명의 이메일은 누가 보낸 것일까? 민준의 다른 애매한 관계의 상대?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동료? 아니면 민준 본인? 마지막 생각은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만약 정말 그였다면 그의 목적은 너무나 사악했다. 그는 서연을 얻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사진들을 암호화된 파일 폴더에 저장했다. 이것들은 모두 증거였다. 나는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다. 끝없는 데이터와 보고서, 처리로 나 자신을 마비시켰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를 떠났다. 나는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회사 근처 호텔을 찾아 묵었다. 샤워를 하고 낯선 침대에 눕자 고독과 고통이 밀물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사연이 보낸 수백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았다. 처음에는 추궁, 다음에는 변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원이었다. 지훈 씨, 도대체 어디예요? 전화 좀 받아줘요. 네? 민준 씨랑은 정말 그냥 동료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날 밤 우리 부서 회식이었고 그가 오는 길에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냥 건물 아래서 몇 마디 나눈 것뿐이에요. 사진은 다 같이 먹은 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저를 안 믿어줘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와요. 저는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아기도 아빠 없이는 안 되고요. 그녀의 변명은 구멍투성이었다. 부서 회식. 사진에는 명백히 그들 둘만 있었다. 오는 길에 데려다 줬다니. 그 전화 통화 속 다정한 목소리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마지막에는 아이를 인질 삼아 감정에 호소하고 있었다. 나는 그 글들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오히려 약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나를 바보 취급하며 속이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의 카카오톡을 열었다. 동료 단체 채팅방을 통해 글을 추가했었다. 그의 SNS는 여전히 3일 공개로 설정되어 있었고 가장 최근 게시물은 여전히 그 영화 티켓이었다.
나는 그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다. 확대된 옆모습 사진이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확실히 나보다 잘생겼고 나보다 젊고 활기차 보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입니다. 서연의 남편입니다. 보내고 나자마자 후회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아내의 외도 증거를 잡고 무능력하게 분노하는 남편처럼 상간남을 찾아가 대치하는 건가? 너무나 비참했다. 막 메시지를 취소하려는데 상대방이 바로 답장했다. 지훈 씨, 안녕하세요. 그의 답장은 예의 바르고 냉정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인 것처럼. 서연 씨가 저에게 당신에 대해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동료입니다. 그가 먼저 서연을 언급했다. 알아요. 나는 두 글자를 답장했다. 화면 위에서 손가락이 방황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서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순수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요. 당신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그저 업무상 파트너일 뿐입니다. 민준이 이어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말은 서연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도발로 가득했다. 그는 마치 보호자인 양 서연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나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내 아내와의 일은 당신 같은 외부인이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나는 차갑고 냉정하게 답장했다. 물론이죠. 다만 오늘 회사에서 서연 씨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눈이 호두처럼 부어 있었어요. 동료로서 걱정될 뿐입니다. 그는 나에게 자랑하고 있었다. 서연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서연의 마음속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단수였다. 그는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런 모호한 말들로 끊임없이 나를 자극했다. 그녀가 어떻든 당신과는 상관없습니다. 지훈 씨, 저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서연 씨에게 그저 호감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당신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죠. 그는 관계를 회피하며 자신을 깔끔하게 벗겨내려 했다.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지만 한 남자가 자기 아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임신 중에 마음고생을 하게 한다면 그건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일이죠. 이 말은 내 마음속의 불을 완전히 지폈다. 그는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내가 서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고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냥 솔직히 말한 것뿐입니다. 서연 씨가 자주 저에게 당신이 너무 바빠서 늘 출장을 가고 자기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혼자서 산부인과에 가고 혼자 집에서 외로워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그 틈을 타서 그녀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준 건가? 저는 그녀가 필요할 때 관심과 함께 해줬을 뿐입니다. 그것도 잘못인가요? 나는 화면 속 글자들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서연,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나를 불평하고 있었다니. 내가 바쁘다고, 함께할 시간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는데? 나는 이 가정을 위해 밖에서 고개 숙여 고객을 접대하고 위출혈이 생길 때까지 술을 마셨다. 그녀는 그걸 아는가? 그녀가 편안하게 임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을 혼자 감당했다. 그녀는 그걸 아는가?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자신이 외롭고 쓸쓸해서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원한다는 것만 알았다. 그저 자신이 외롭고 쓸쓸해서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길 원한다는 것만 알았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비참한가. 지훈 씨, 감정은 두 사람의 일입니다.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시간을 더 내어 함께 해주세요. 임산부들은 감정적으로 예민하니까요. 민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승리자인 양
가장 담담한 어조로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나는 휴대폰을 벽에 3개 던졌다. 화면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나는 갇힌 야수처럼 작은 호텔방을 왔다 갔다 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서연의 배신이 미웠고 민준의 파렴치한도 미웠지만 가장 미운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의 순진함이 미웠고 나의 무능함이 미웠다. 그날 밤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는 죄가 없었다. 나는 아이가 태어나자 온전하지 못한 가정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연과 계속 함께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와 민준이 함께 있는 장면만 생각하면 역겨웠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민준에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떠올랐다. 이 결혼은 마치 이가 득실거리는 화려한 옷과 같았다. 겉은 번지르르했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2개의 깊은 다크서클을 달고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나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서연과 마주 앉아 모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했다. 내가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온갖 과자와 배달음식 용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매우 초췌해 보였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보자 그녀는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벌떡 일어섰다. 지훈 씨, 드디어 돌아왔어요. 어디라섰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그녀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옆으로 비켜서 피했다.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야기 좀 해. 나는 그녀를 보지 않고 소파로 가서 앉았다. 나는 새로 산 휴대폰을 탁자 위에 놓았다. 화면에는 나와 민준의 대화 기록이 떠 있었다. 서연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에 닿자 그녀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 그 사람을 찾아갔어? 응. 나는 그녀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물었다. 그가 말한 게 다 사실이야? 당신이 그에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외롭다고 말했어? 그와 함께 심야 영화를 보러 갔어? 그 일식당에도 그와 함께 갔어? 내가 한 문장씩 물을 때마다 서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결국 그녀는 온몸이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다. 그녀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눈물이 굵은 방울방울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울지 마. 나는 그녀에게 휴지를 건넸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다. 지금은 당신이 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았지만 닦을수록 더 많이 흘렸다. 미안해요.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마침내 인정했다. 비록 3글자뿐이었지만 나에게는 충분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내가 물었다. 당신이 지난번에 해외 출장 갔던 그 보름 동안.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혼자 집에 있는데 입덧도 심하고 기분도 너무 안 좋았어요. 민준 씨, 그 사람이 저를 많이 신경 써줬어요. 늘 카톡으로 저랑 대화하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에게 감정이 생긴 거야? 아니에요. 그녀가 격렬하게 반박했다. 저는 그냥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에게 약간의 호감을 가졌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정말 그저 동료로서의 관심뿐이었어요. 동료로서의 관심? 나는 비웃었다. 서연아, 언제까지 나를 속일 거야? 아니면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건가? 나는 익명의 이메일에 있던 사진들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서연이 사진 속 민준이 그녀의 입가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장면을 보자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날은
그녀는 앞뒤가 맞지 않게 설명하려 했다. 됐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당신의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이 5글자를 말하는 순간 내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이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지만 동시에 일종의 해방감도 느껴졌다. 서연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보았다. 이혼? 지훈 씨, 뭐라고요? 우리 이혼하자고.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안 돼요. 전 동의 못해요. 그녀가 기명을 질렀다. 저 당신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 나랑 이혼하겠다고? 지훈 씨,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매정하다고? 나는 그녀를 보았다. 도대체 누가 매정한 건데? 서연아, 당신이야. 당신이 직접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했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제 마음속엔 당신과 아기밖에 없어요. 그녀는 나에게 달려들어 내 팔을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녀를 뿌리치고 일어서서 내려다보았다. 나를 사랑하면 새벽 3시에 다른 남자랑 통화하면서 애교를 부려? 나를 사랑하면 나 몰래 다른 남자랑 영화를 보러 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남자 앞에서 내 흉을 봐? 사연아,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값싸. 내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지훈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어요? 약속할게요. 당장 민준 씨랑 모든 연락 끊을게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날게요. 제발 이혼하지 마세요. 아기는 아빠 없이는 안 돼요. 그녀가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한순간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한때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진들, 그 대화 기록들을 생각하자 내 마음속의 작은 부드러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쌓을 수 없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가 있는 법이다. 늦었어. 나는 뒤돌아 서연을 더 이상 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 변호사를 통해 당신과 이야기할 거야. 당신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서 나가지 않을 거야. 남편으로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돌볼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야.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헤어지자.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거고 집과 차도 당신에게 줄게. 나는 가장 냉정한 어조로 우리의 끝을 계획했다. 한마디 한마디를 말할 때마다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에는 절망과 체념이 가득했다. 지훈 씨, 꼭 그렇게 매정해야 해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문에 기대어 몸이 문을 따라 미끄러져 내렸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 후의 나날들, 나와 서연은 한 지붕 아래에서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가장 익숙한 낯선 사람 같았다. 나는 서재에서 잤고 그녀는 침실에서 잤다. 나는 매일 그녀에게 새끼 식사를 준비해 영양을 보장했고 그녀가 산부인과에 갈 때는 차로 데려다 정했고 그녀가 산부인과에 갈 때는 차로 데려다 주고 밖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교류도 없었다. 그녀가 나에게 말을 걸려 할 때 말을 걸려도 없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엄마가 한번 찾아왔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가 대뜸 꾸짖었다. 이 아이가 정말 마음이 돌로 변했니? 서연이랑 이혼하겠다고? 그녀가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뭘 더 어쩌겠다는 거야?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너는 모르니. 엄마, 이건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무슨 문제인데? 그냥
남자 동료랑 좀 가깝게 지낸 것뿐이잖아. 정말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너 같은 다 큰 남자가 좀 더 아량을 베풀면 안 되니? 엄마의 생각에는 침대 위에서 잡히지 않는 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었다. 엄마, 그녀가 내 마지막 선을 넘어섰어요. 나는 엄마를 보며 말했다. 이 일은 엄마가 관여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관여하지 말라고? 내가 네 엄마인데 어떻게 관여 안 할 수 있니? 사연이 뱃속에는 우리 주씨 집안 손자가 있잖아. 아기는 제가 가질 거예요. 네가 아기를 가진다고? 아기가 엄마가 없게 된다고? 어려서부터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할 셈이야? 네가 정말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 엄마의 말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내가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는가. 하지만 속임수와 의심으로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정말 한부모 가정보다 나을까? 나는 내 아이가 어려서부터 겉과 속이 다른 부모를 보며 위장하고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엄마와 크게 다투었고 결국 좋지 않게 헤어졌다. 서연의 부모님도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나를 한바탕 꼬지졌고 그 다음에는 진심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장인어른은 지우나 서연이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으니 네가 좀 더 이해해줘. 부부 사이에 어떻게 실수 없이 살겠니? 아이를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렴이라고 말했다. 장모님은 그래 지우나 서연이가 요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살이 쏙 빠졌어. 그 애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겠지. 너희 둘 잘 지내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 걱정시키지 마렴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설득했다. 내가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고 아이를 봐서라도 한 발 물러서면 해피엔딩이 있을 거라고. 마치 이 일에서 잘못한 사람은 나이고 내가 너무 유난을 떨고 내가 너무 따지고 드는 것 같았다. 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모든 사람이 내 반대편에 서서 도덕과 가족애로 나를 묶어두려 했다. 나는 내 결정이 정말 틀린 것인지, 내가 정말 너무 매정한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한 가지 일이 내 이혼 결심을 완전히 굳혔다. 그날 밤 서연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소리쳤다. 나는 침실로 뛰어 들어가 보니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사이의 냉전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즉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 나는 신호 위반을 여러 번 했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녀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검사 후 태동 이상이라고 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생긴 것일 수 있으니 하룻밤 입원해서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분주하게 입원 수속을 받고 그녀를 병실에 안치했다. 그녀가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허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복잡했다. 마음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병상에 앉아 내 손을 잡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지울 씨,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요. 잘 쉬세요. 나는 손을 빼서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지훈 씨, 우리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녀는 나를 보며 기대와 애원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오늘 병원에 오는 길에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저와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다시는 당신을 못 볼까봐 더 무서웠어요. 그 순간 당신과 아기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줄 씨 쪽은 이미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어요. 맹세할게요. 다시는 그 사람과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눈빛도 간절했다. 내 마음은 그 순간 분명 흔들렸다. 어쩌면 내가 정말 그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진한 감정을 위해서라도.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 통 들어왔다. 휴대폰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흘금 보았다. 발신자는 K였고 메시지 내용은 서연 씨 병원 잘 갔어요? 상태는 어때요? 걱정돼요. 그 K씨 말 여지없이 민준이었다. 그녀는 글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냥 이름을 바꿔 저장하고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맹세는 이토록 값쌌다. 그녀는 나와 아기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여전히 그 남자였다. 나는 내가 꼭두각시처럼 철저하게 농락당한 바보처럼 느껴졌다. 방금 그 순간의 마음 약해짐과 흔들림이 지금 보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휴대폰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잠금을 풀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가장 위에 고정된 채팅창이 바로 그 K와의 대화였다. 대화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다. 위로 스크롤하자 몇 가지 대화가 더 보였다. 내가 그녀를 병원에 데려오는 길에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 듯 운전하고 있을 때 그녀는 휴대폰으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지울 씨가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민준의 답장은 걱정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병원 도착하면 바로 알려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을게. 내가 있잖아. 내가 옆에 있을게. 이 몇 글자는 독이 묻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내가 그녀의 남편이고 그녀 아이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무력하고 두려워할 때 위로와 힘을 준 사람은 다른 남자였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운전기사? 움직이는 ATM기? 그녀와 그녀의 남사친의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도구? 나는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웃었다. 오는 것보다 더 슬픈 웃음이었다. 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나는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다. 이번에는 미련 한 점 없이 완전히 돌아섰다. 나는 병원을 나와 곧장 부모님 집으로 갔다. 엄마는 내가 한밤중에 돌아오자 깜짝 놀랐다. 지훈아, 네가 왜 벌써 왔어? 서연이는 병원에 입원했다며? 엄마, 저 결정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나는 소파에 앉았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서연과 민준의 대화 기록까지 포함해서 부모님께 고스란히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엄마도 나를 꾸짖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옆에 앉아 계속 한숨을 쉬었다. 아빠는 담배를 한 개비 또 한 개비 피웠다. 거실은 온통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한참 후에야 아빠는 담뱃불을 재떨이에 비벼 껐다. 지훈아, 아빠는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이런 며느리는 우리 주씨 집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아이는 태어나면 우리가 키우자. 아빠는 매우 전통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시각에서 이혼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서연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 수 있었다. 부모님의 지지를 받자 내 마음속 마지막 부담감도 사라졌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하준에게 이혼 합의서 작성을 의뢰했다. 합의서 내용은 내가 전에 서연에게 말했던 것과 같았다.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집과 차, 그리고 5천만 원의 위자료는 그녀에게 준다. 나는 인지상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고 하준에게 합의서를 가져다 주도록 했다. 나는 더 이상 서연을 보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그녀와 불필요한 얽힘을 가지고 싶지 않았다. 하준이 돌아와 나에게 말했다. 서연은 이혼 합의서를 보고 감정이 매우 격해져서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찢어버렸다고 했다.
그녀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죽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훈 씨,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할 말이 있대요. 하준이 덧붙였다. 그녀에게 할 말 없어. 만약 당신이 가지 않으면 병원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너무 힘을 줘서 손등의 핏줄이 하얗게 드러났다. 그녀는 또 이 수법을 쓰는구나. 아이를, 자신의 목숨을 인질 삼아 나를 협박하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만약을 대비해야죠. 하준이 한숨을 쉬었다. 지금 그녀는 감정이 매우 불안정하고 게다가 임산부예요. 혹시라도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면 나는 결국 타협했다. 그녀가 걱정되어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 무고한 아이가 걱정되었다. 나는 다시 병원에 갔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서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많이 말라 있었고 뾰족한 턱이 더 뚜렷해 보였다. 전체적으로 가련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이 잠깐 밝아졌다가 이내 다시 어두워졌다. 왔어? 합의서 봤지? 나는 돌직구로 물었다. 전 사인 안 할 거예요.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빛은 절망적이었다. 지훈 씨, 저는 당신과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무의미한 저항을 했다. 우리 사이는 이미 불가능해졌어. 왜 불가능해요? 그녀가 격분했다. 그냥 민준 씨랑 몇 마디 대화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지훈 씨, 당신 마음이 그렇게 좁아요. 이 지경이 되었어도 그저 몇 마디 대화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가? 나는 그녀의 말에 기가 막혀 웃었다. 서연아, 당신은 내 지능을 모욕하는 거야. 아니면 당신 자신을 모욕하는 거야. 제가 그에게 호감을 가졌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미안할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녀는 크게 변명했다. 정신적 외도도 외도 아니야? 나는 되물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이 집에 없어.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제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는 그냥 한순간 홀린 것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에요. 지훈 씨, 우리 예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잊었어요? 당신이 저를 평생 사랑하고 평생 돌봐주겠다고 했던 말 잊었어요?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지난날의 온정으로 나를 녹이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욱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모두 그녀의 손에 더럽혀졌다. 서연아, 그만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 말들은 지금 나에게 그저 역겹게 들릴 뿐이야. 내 말은 너무나 무거웠다.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입술은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실은 길고 긴 침묵에 잠겼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마치 나에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만약 제 뱃속의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요? 내 머릿속이 옹하고 울리며 온통 새하얘졌다. 나는 그녀를 죽을 듯이 노려보았다. 온몸의 피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제가 말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만약 이 아이가 민준 씨의 아이라면요? 당신 미쳤어? 나는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힘껏 흔들었다. 서연아,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하는 거야? 저는 아주 맑은 정신이에요. 그녀는 나를 보며 갑자기 웃었다. 처량하고 절망적인 웃음이었다. 지훈 씨, 당신 이혼하고 싶다면서요? 아이를 원한다면서요? 만약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면 그래도 원할 거예요. 이 미친 여자야.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고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리려 했다.
하지만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과 미세하게 부풀어 오른 배를 보며 결국 손을 내리지 못했다. 나는 갑자기 그녀를 놓았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대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왜 이토록 잔인한 말을 했을까?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사실이 정말 그런 것일까?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가세요. 그녀는 침대에 웅크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목소리는 이불 속에서 뭉개져 들려왔다.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병실을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저 밖에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만 기억한다. 내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서연의 만약 아이가 민준 씨의 아이라면요? 라는 말은 독이 묻은 가시처럼 내 심장에 깊이 박혔다.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녀와 민준이 함께 있는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그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나는 난폭해지고 쉽게 화를 냈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같았다. 부모님은 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하셨다. 엄마는 나를 설득했다. 지훈아, 그 애가 홧김에 한 말이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너랑 이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너를 자극하는 거야. 아빠는 말했다. 친자 확인을 해봐. 우리 아이면 낳아서 잘 키우고 아니면 지우고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내서 다시는 엮이지 마라. 아빠의 말은 나를 조금 정신 차리게 했다. 그래, 친자 확인을 해보자. 맞는지 아닌지 한 번의 검사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야 검사가 가능했다. 그것은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하진에게 임신 중에도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하준은 비침습 산전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임산부의 정맥혈과 아빠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비교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즉시 하준에게 준비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 일은 서연의 협조가 필요했다. 그녀가 동의할까? 나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다시 병원에 갔다. 내가 친자 확인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서연의 반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울지도 소란 피우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나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진실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녀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진실을 알면 뭐 해요? 당신은 어차피 저와 이혼할 거잖아요? 다르지.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만약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나는 양육권을 주장할 거야. 만약 아니라면 나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내 의도를 알아챘다. 좋아요.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원한 반응은 나를 약간 놀라게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녀가 이어서 말했다. 무슨 조건? 만약 검사 결과 아이가 당신 아이라면 당신 이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녀는 나를 보며 마지막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약속을 해줄 수 없었다. 신뢰의 균열은 아이 하나로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오랫동안 말이 없자 그녀의 눈빛 속 빛이 조금씩 커져갔다. 알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조적으로 웃었다. 당신은 그렇게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하는군요. 나는 그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을 뿐이야. 결국 그녀는 검사에 협조하기로 동의했다. 체열하는 날 나도 병원에 갔다. 나는 내 혈액 샘플을 제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길고 긴 기다림뿐이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나는 하루하루가 1년 같았다. 나는 아이가 내 아이이기를 바라면서도 내 아이이기를 두려워했다. 만약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나는 서연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정말 아이를 위해 그녀를 용서하고 이 비참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만약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나는 회사에도 가지 않았고
부모님 댁에도 돌아가지 않았고 부모님 댁에도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 사이는 정말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나는 고통스럽겠지만 적어도 해방됐어. 나는 혼자 호텔에 머물며 술로 나 자신을 마비시켰다. 마침내 하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훈아, 결과 나왔어. 내 심장이 순식간에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어때? 내 목소리는 떨렸다. 직접 와서 보는 게 좋겠어. 하준의 목소리는 매우 무거웠다.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하준의 법률사무소로 달려갔다. 그는 감정서 한 부를 내 앞에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란에는 한 줄의 글자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다. 태아의 생물학적 친부 아님. 아님이라는 두 글자는 두 개의 무거운 망치처럼 내 심장을 세게 내리쳤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거의 쓰러질 뻔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지만 사실이 피도 눈물도 없이 눈앞에 놓이자 나는 여전히 감당할 수 없었다.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굴욕, 슬픔, 아이가 내 아이가 내 아이가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다니.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수년간 사랑했던 여자가 나에게 이토록 거대한 여자가 나에게 이토록 거대한 여자가 모든 감정이 그 순간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감정서를 움켜쥐고 산산조각 냈다. 이런 개자식. 나는 으르렁거리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하주는 나를 말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담배 한 개비를 건넸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여 세게 한 모금 빨았지만 사리가 들려 격렬하게 기침을 했다. 눈물까지 흘러나왔다.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내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하준이 입을 열었다. 지훈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떻게 하냐고? 나는 눈물을 닦았다. 내 눈에는 오직 차가운 증오만이 남았다. 이혼, 당장 이혼할 거야. 그 여자와 그 상간남을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아. 그들을 망신시키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 목소리는 이빨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듯했고 증오로 가득했다. 하주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네 심정은 이해하지만 경고해야 할 게 있어. 배우자의 외도는 법률상 상대방을 빈손으로 내쫓기 어려워. 게다가 너는 지금 그들의 실질적인 외도 증거가 없어. 그 감정서만으로는 부족해. 그건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야. 하지만 그게 그녀와 민준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해. 그녀는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완전히 발뺌할 수 있어. 상관없어. 나는 격분하여 일어섰다. 그녀를 쫓아낼 거야. 내 집에서, 내 세상에서 쫓아낼 거야. 진정해. 하준이 내 어깨를 잡았다. 지훈아,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해. 충동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 말 들어봐.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감정서를 들고 그녀를 찾아가는 거야. 법률상 그녀는 기책 사유가 있는 쪽이야. 재산 분할에서 우리가 너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민준이라는 남자, 서현 씨 회사 동료였지? 이 일을 그들 회사에 알릴 수 있어. 이런 치정 스캔들은 한 사람의 직업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거든. 하준의 말은 나를 서서히 진정시켰다. 그래,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나는 감정서 복사본을 들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다. 서연은 이미 퇴원할 수 있었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약간 놀란 듯 했다. 어떻게 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보고서를 그녀 앞 침대 위에 던졌다. 그녀는 의아하게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을 보자 그녀의 손이 떨리며 보고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더니 병원 벽보다 더 하얗게 변했다. 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눈빛은 흐트러졌다. 이건 말도 안 돼. 분명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고? 나는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턱을 잡고 강제로 나를 보게 했다. 사연아, 언제까지 스스로를 속일 거야? 이제 와서 할 말이 있어? 그녀는 나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계속 흘러내렸다. 왜? 나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한마디 한마디 물었다.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나를 모욕하는 거야? 그녀는 그저 울고 계속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통제력을 잃고 분노로 소리쳤다. 내 고함 소리에 그녀는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마침내 무너졌다. 미안해요. 지훈 씨. 정말 미안해요. 지훈 씨.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날 회사의식 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민준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리고는 그녀는 거듭거리며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알고 보니 내가 지난번 해외 출장 갔을 때 이미 그들은 마지막 선을 넘어섰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오직 끝없는 역겨움과 혐오감만 남았다. 나는 그녀를 발로 차서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부딪혔다. 만지지 마, 더러워. 내 말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지훈 씨, 이혼 합의서는 제가 새로 작성했어요. 나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 집, 차, 예금, 한 푼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 그때는 이 친자 확인 보고서와 당신과 민준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녀를 협박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열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없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예의도 필요 없었다. 서연은 그 합의서를 보았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갑자기 웃었다. 처량하고 관계 어린 웃음이었다. 지훈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 모든 게 당신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펜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서명을 마치자 그녀는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처럼 온몸이 나른해졌다. 나는 합의서를 집어들고 그녀의 서명을 확인한 뒤 뒤돌아섰다. 미련 한 점 없었다. 병실 문에 다다랐을 때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아이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말을 마치고 나는 문을 열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뒤에서 그녀의 목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병원을 떠난 후 나는 곧장 서연과 민준의 회사로 차를 몰았다. 나는 민준을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들 회사의 대표님을 직접 찾아갔다. 나는 사건의 전말과 그 친자 확인 보고서를 대표님 앞에 내놓았다. 대표님은 50대 중반의 중년 남자였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그의 얼굴은 매우 심각해졌다. 지훈 씨, 안심하세요. 이 일에 대해 회사에서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회사가 결국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민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진 퇴사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서연도 이 일로 회사에서 망신을 당해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이혼 수속을 마쳤다.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구청을 나서는 순간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매우 푸르고 구름은 매우 하였다. 나는 마치 질식할 것 같은 깊은 바닷속에서 다시 물 위로 떠오른 사람 같았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만 적어도 나는 살아있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나는 굴욕적인 추억으로 가득 찬 그 집을 팔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았다. 그 실패한 결혼은 깊은 낙인처럼 내 마음에 새겨졌다. 시시때때로 인간의 간사함과 감정의 나약함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다. 1년 후, 나는 뛰어난 실적으로 지사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가끔 문득문득 서연이 생각날 때가 있다. 우리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도 떠오르고 그녀의 마지막 관기와 절망도 떠오른다. 그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아이를 결국 낳았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완전히 끊어졌고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저 가끔 후회할 뿐이다. 만약 그날 내가 일찍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그녀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평범한 부부처럼 싸우고 화해하며 그 아이를 함께 키웠을까?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 없다. 어떤 실수는 한번 저지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다.